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김임순입니다. 오늘은 인생 9단이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양순자, 출판사는 명진출판. 지은이 양순자. 올해 65세인 그이는 특별한 할머니다. 주변에서 인생 문제 119, 인생 9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그이를 그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37세부터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형수 상담을 해온 그이는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독특한 지혜를 터득하였고 그것을 아낌없이 주변에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이를 만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활기차게 살 수 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사는 게 우울하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말도 듣는다. 아마도 그이의 서글서글한 말투 속에 따뜻한 할머니의 정과 엄한 스승의 가르침이 함께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사랑, 결혼, 이별, 미움과 시기, 용서, 복수, 배신, 삶의 위기 등에서 비롯되는 당신 인생의 온갖 스트레스를 할머니 특유의 통쾌한 입담으로 시원하게 날려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양순자 할머니를 인생 9단이라고 부르는가? 희망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사람. 저는 사형수였습니다. 전두환 군사 정권의 서슬 시펄했던 시절 미국 유학생이었던 저는 간첩단으로 조작된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양순자 할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수로 감형이 되고 석방이 된 후 그리고 현재까지 20년 동안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앞길 창창한 젊은이였던 제가 견뎌내야 했던 간단치 않은 세월 동안 그이는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초조한 심정으로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은 다들 석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같이 잠자고 같이 운동하던 학생들과 제야 인사들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의해 재판도 받지 않고 저와 몇 사람만은 구치소에 남겨놓은 채 다들 석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동료들이 짐을 꾸려서 나간 후 구치소는 저에게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도 텅 비고 구치소도 텅 빈 속에 슬픔에 젖어 있는 저에게 누가 말을 한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슴앓이를 하며 온몸에 힘이 없어 지내던 저는 양순자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만 기력을 되찾고 말았습니다. 양심수 중에서 내가 맨 마지막으로 멍석 말아서 나올 모양이다. 남들 다 내보내고 내가 맨 마지막에 멍석을 말아서 나온다고 생각해라. 할머니의 그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할머니의 그 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양순자 할머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와장창 깨는 과거의 피력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늘 비어서일까요? 남다른 통찰력으로 다른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뜨려보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안겨주는 양순자 할머니, 저는 그 일을 인생 9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한 번은 행복해야 돼. 사람은 한 번은 행복해야 해. 봉사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팔자에 없는 공무원 생활을 3년 동안 한 적이 있어 아는 분이 소개를 해서 영암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돕고 노인 돕고 소년 소녀 가장 돕는 게 내공적인 일이자 사적인 일이었지. 다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그중에 정신지체자인 엄마가 딸 둘을 키우는 집이 있었어. 아버지는 오래전에 죽었고 원래는 딸이 셋이었는데
막내딸이 냇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 별로 깊지도 않은 물이었는데 워낙 어린애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 그 엄마가 정신이 좀 그래도 그 딸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좀 그런가 봐. 금방 눈물이 비치는 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돌봐주는데 얼굴은 알아도 내가 누군지는 잘 몰라. 그저 도움 주는 사람이었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저렇게 불쌍한 인간들 한 번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대변 싸놓은 것이 고구마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집에서 엄마가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그 무렵에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 추석을 행복을 주는 날로 결정하고 선물을 뭘로 할까 혼자서 생각을 했지. 추석 즈음이 됐을 때 두 딸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 없이 씻겨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엄마까지 내 차에 태우고는 동네 슈퍼마켓에 데리고 간 거야. 슈퍼 입구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슈퍼마켓 안에 있는 것 중에 너희 셋이 사고 싶은 거 다 고르라고 했어. 사고 싶은 게 뭔지 이 슈퍼마켓 안에는 한번 마음껏 다 골라봐봐. 그랬어. 내 식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랬는데 그 말만 들어도 애들이 가슴이 두근거리는가 봐. 애들이 맨날 남이 주는 거 하나씩 얻어만 먹다가 필요한 거 다 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셋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바구니 2개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골라왔는데 지금 돈으로 치면 몇만 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밀어 넣었어. 더 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과자에 참기름에 과일, 음료수, 식용유니 하는 것들을 사왔는데 계산하고 보니까 보따리가 3개야. 그걸 차에다 실는데 그때 그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정신이 좀 그런 엄마도 그렇고 딸들은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니까 표현을 잘 못하잖아. 그 눈빛이 평생에 오늘 한번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내 느낌이. 그때 그 빛을 아직 잊을 수가 없어. 그 눈빛이 예전에 나한테 고구마 줄기를 줄 때랑 비슷했던 것 같아. 한 번은 고구마 줄기를 깔 때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까다가 나한테 주는 거야. 나보고 까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항상 먹을 거며 입을 거를 갖다 주는데 자기는 줄 게 없으니까 그걸 내밀었던 거라. 이 사람이 말은 제대로 못해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때 눈빛과 슈퍼에서 나왔을 때 눈빛이 비슷했단 말이지. 작년에 영암에 간 일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더니 아직까지 나를 알아보더라고. 9년 만에 만났는데도 말이야. 어떤 사람은 나보고 객기로 그런 거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오늘 한 달 봉급 다 털어서라도 이들에게 행복을 심어주겠다. 내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봉급보다 더 많이 사면 내가 은행에서 찾아서라도 못 해주겠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한 번에 행복을 심어주는데 딴 사람들은 집 한 채는 사줘야 행복하다는데 그 사람들이 슈퍼 가서 사면 얼마나 사겠어. 나는 사람은 정말 한 번은 행복해야 된다. 물론 오래 행복하면 좋겠지만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한 번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불행 속에서만 살았다고 해도 단 한 번, 단 한순간이라도 행복할 때가 있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야. 김성만이 오누이도 이런 경우였어. 20년 전에 그러니까 시퍼렇게 얼어있던 군사 독재 시절에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 그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성만이도 이 사건에 얽혀서 사형을 선고받았어. 무슨 큰 죄를 지어도 사형수가 되면 억울한 게 있고 분통이 터지는데 조작된 게 뻔한 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그 심정이야말로 다 못하지. 성만이를 처음 만난 건 그 친구가 서울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
알다시피 사형수는 집행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몰라. 면회인 줄 알고 나갔다가 그대로 사형 집행장으로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 하루하루 피가 마를 수밖에.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여동생의 면회를 왔어. 마냥 국내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빠를 본다는 심정으로 온 거야. 그런데 참 기가 찰 노릇인 게 면회 시간이 고작 15분이라는 거야. 여동생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오빠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다고 11시간을 날아왔는데 15분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거기다가 면회라는 게 그래 다들 영화에서 많이 봐서 알겠지만 철창하고 유리벽으로 막혀 있잖아. 그 너머로 오누이가 얼굴만 쳐다보고 손 한번 못 잡아보고 마지막 만남을 짓는다는 게 말이나 돼?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라도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계획을 세웠어. 그때 내가 사계절 선교회 회원으로 재소자들을 상담하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우리 회원으로 꾸며서 몰래 데리고 들어가는 계획을 짠 거야. 먼저 분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선교회 회원들보다 10년은 더 어리니까 의심받지 않으려면 나이가 좀 들어 보이게 해야 했거든. 이리저리 머리를 써가지고 꾸미긴 했는데 이 사람이 단발머리에 얼굴도 동안이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딱 어려 보이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이왕 마음먹었으니까 실행을 해야지. 같이 손을 잡고 교도소 입구에서부터 상담실까지 걸어가는데 그 길이 그날따라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참 둘이 맞잡은 손에서 땀이 고이더라고. 가슴은 콩콩 뛰고 말이지. 그때 내가 안 들켜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들키면 그만큼 형벌을 받겠다는 마음을 먹었어. 내가 실패를 해서 형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는 해봐야겠더란 말이지. 억울하게 사형수가 되어서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오빠와 그 오빠를 마지막으로 보겠다고 11시간을 날아온 여동생, 그 오누이가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게 하고 싶었던 거야. 교도관들이 진짜로 몰랐는지 알고도 봐줬던 건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 덕분에 15분이던 면회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지. 그 후에 세월이 변해서 성만이는 무기수로 감형됐다가 13년 2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어.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하나 낳아서 잘 살고 있지. 이 세상 2번, 3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왔다가 가는 건데 괴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괴로운 것이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해줄 수만 있다면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한 번은 행복을 주려는 거야. 태어나서 먹고 싶은 것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을 슈퍼에 데리고 가고 억울하게 사형수가 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여동생의 손을 잡아보게 한 것으로 한 번의 행복을 주는 거야.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야. 행복하기 위해서야. 내가 그들에게 행복이 몇 배로 커져서 나한테 되돌아오니까.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 요새 다들 살기 어렵다는데 당신은 어때? 먹고 살만해? 열의 아홉은 세상살이 참 팍팍하구나 하고 있지. 봄이어서 그런지 슬슬 경기가 풀린다고는 하는데 풀린 경기가 돌고 돌아서 서민들 집까지 가려면 시간 좀 걸릴 거야. 하긴 그것도 왕창 풀려야 서민들까지 영향이 갈 테고 풀려도 서민들 살기는 여전히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잠깐 지난 세월을 한번 되돌아봐. 옛날에는 어땠어? 살기 괜찮았어? 편안했던 날보다는 슬프고 화나고 답답했던 날들이 훨씬 많을 거야. 그렇다고 좀 참으면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이 할머니가 공식 가르쳐 달랬더니 살살 약이나 올리고 뭐 하자는 거야? 성질 급한 사람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래, 살기가 힘든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혈압 오르는 소리만 해대니까 화가 날 만도 하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위로를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위로라고 하면 나도 웬만한 사람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래 봐야 우선 먹기는 사탕같이 달아도 입맛 버리니까 좋을 거 없잖아. 지금은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위로하려는 게 아니고 한 방 쏴주려고 하니까 너무 야속다 생각 말고 잘 들어봐.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밤낮 주여로 경제만 붙들고 힘들다고 하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때는 어땠어? 그때는 신나게 살고 있었어? 정말 살만 난다. 이러고 있었냐고.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야. 다쳐서 병원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 누가 아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다든지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생겨서 계획했던 일을 못했다든지 지난 날도 힘든 일이 있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이쯤에서 뭐 느끼는 거 없어? 앞 페이지에서 제목을 한번 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 라고 써있지. 왜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냐면 곤란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 언제 편할 날 올까 하면서 한숨 쉬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내 나이 65살에 되돌아보니까 곤란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더라니까. 주변에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 대답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좋은 시절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저울로 달아보면 아무래도 안 좋은 시절이 더 많았을 거라고. 잠깐 쉬어가는 뜻에서 옛날 이야기 하나 들어봐. 뜬금없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봐.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니까. 내 둘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벌써 20년 전쯤 일인데 나는 그때 어디 가고 없었고 애가 혼자서 문을 따고 들어왔어. 그 순간에 누가 같이 확 차고 들어온 거야. 미리 살살 뒤돌아오다가 애 혼자서 문을 여니까 집에 아무도 없구나 하고 들어온 거겠지. 고등학생 나이쯤 돼 보였다거나 하더라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른들이라도 비명을 지르게 돼 있잖아. 그런데 애가 어쨌는가 하면 오빠 누구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아이는 오빠가 돼버린 거야. 평소 같으면 내가 왜 네 오빠냐 이렇게 대꾸가 나오는 게 맞는데 도둑질 하러 왔으니까 자기도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떨결에 오빠가 돼버린 거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오빠라고 부르니까 이 아이가 대답할 말을 못 찾고 좀 더듬거렸나 봐. 그러니까 딸애가 이번에는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을 대면서 그 학교에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대답을 한 거야. 이쯤 되니까 나쁜 짓 하러 들어왔다가 졸지에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가 되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이 진행됐어. 그런데 오빠 우리 집에 왜 왔어? 배고파서. 그래. 그럼 부엌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런데 오빠 나는 지금 너무 무섭거든. 그러니까 내 방에 가 있을게. 이러고 자기 방에 들어간 거야. 얼마 안 있어서 중학교 1학년이던 큰딸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빵을 먹다가 후다닥 뛰어나갔대. 참 어수룩한 도둑도 다 있지. 4학년짜리 각본에 속아가지고 빵이나 먹다가 도망치고 말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어수룩한 도둑이었냐 하면 아니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급하게 나가느라고 못 가지고 간 게 있더라고. 딸애하고 이야기하면서 신발장에 슬쩍 올려둔 모양인데 둘둘 말아놓은 걸 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칼이니 드라이브니 하는 흉기들이 들어있는 거야. 언제든지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아이였단 말이지. 내가 오랜 세월 교화한다. 내가 오랜 세월 교화한다, 상담한다 하면서 교도소를 드나들다 보니까 도둑놈들이 무슨 마음으로 흉기를 들고 들어가는지 잘 알아. 이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는 건 당장 그걸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려고 한다거나 돈을 안 내놓거나 할 때 겁을 주려고 갖고 간다는 거야. 그놈들한테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자기 호신용이라는 거지. 어때? 이 정도면 도둑 잘 맞았다고 할 만하지 않아?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는 해야겠는데
한쪽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을 거야. 4학년짜리가 그 상황에 당황도 하지 않고 도둑을 오빠로 만들었으니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닐 거야. 이게 아니면 이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겠지. 안 됐지만 둘 다 땡이야. 노래자랑에서 한 소절도 제대로 못 불러보고 땡 소리 듣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내 딸이 명랑한 구석은 있어도 그 정도로 대단한 애는 아니었거든. 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냐면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 내가 항상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절대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말고 고함도 치지 마라. 들어오면 들어왔구나 하고 다 갖고 가라고 해라. 그리고 너는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라. 이걸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야. 딸의 입에서 불쑥 오빠라고 말이 나온 것도 내가 항상 짜장 배달 온 아이라든지 뭐 고쳐 들어놓은 아이라든지 나이가 아주 많지 않으면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고, 그건 그냥 나이가 많아서 오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연민을 갖고 대하라는 뜻이었지. 도둑도 그렇지만 사고도 언제든지 당신을 찾아올 수 있어. 신문이고 뉴스를 보면 하루도 사고가 없는 날이 없잖아. 교통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더라. 불이 나서 몇 명이 홀랑 타버렸더라. 누가 사소한 시비 끝에 누구를 죽였더라. 하루라도 이런 뉴스 없는 날이 있었어? 없잖아.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남의 일인 거라. 사고 난 사람이 계속 나고 죽은 사람이 계속 죽고 불탄 사람이 계속 불타는 거야? 아니잖아.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이제 내가 왜 도둑 이야기를 했는지 확실히 알겠지?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들 반응하는데 그게 아니야.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이야. 매일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당신만 비켜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남들은 다 돈 내고 전철 타는데 혼자서만 공짜로 가려고 하는 심보하고 똑같다니까. 좀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럽더라도 나한테도 왔네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얼른 안으로 들여와. 그리고 그 곤란에 잘 대처를 하란 말이지. 이게 되려면 평소에 얼마나 나한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아직 내 순서가 아닐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저럴 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하고 미리 작전을 세워두란 말이지. 재수없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자꾸 불평해 봐야 소용없어.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 집에 왜 왔냐? 노래 불러봐. 야, 그놈이 가기는커녕 저쪽으로 가려던 다른 곤란도 같이 불러온다 그 말이야. 사고 같은 곤란도 그렇게 병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단 말이야. 그런데 병균이란 놈한테 나 너 싫어 나가 하면 알았어 하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게 되냐고. 아, 나도 감기 걸렸구나 하고 얼른 인정을 하고 몸조리를 해야지. 벌써 몸에 들어온 병균에다 대고 왜 왔냐고 고함 지르고 술 먹어봐야 합병증만 생겨. 마음의 문이라는 건 사람한테만 여는 게 아니야. 나한테 오는 곤란한테도 문을 열어 놓아야 그 곤란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언제나 편한 세월이 올까? 이런 투쟁은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 그런 세월은 없으니까. 불편한 세월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잘 달래면 그게 바로 편한 세월이 되는 거야. 당신 오늘 사람 잘 만났다고 말해봐. 당신 오늘 사람 참 잘 만났다. 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말부터 해. 내 특별한 인사말인데 재밌지 않아? 지금 당신도 그렇겠지만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주지. 당신 오늘 사람 참 잘 만났다니까. 당신에게 피해 안 주고
거기에다 어떻게 잘해줄까 하는 마음까지 가진 사람을 만났으니 사람 잘 만난 거 아닌가? 그럼 사람들이 아, 예 하고 멋쩍게 웃어. 당신도 웃었어? 뜬금없이 의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봐. 내가 재작년에 상담실을 열었어. 나이 60이 넘어서 상담실까지 열고 대단하지 않아? 고민 있으면 놀러와. 고민 없이 와도 괜찮고. 어쨌든 그때 물건을 몇 가지 샀는데 다른 건 별로 비싼 게 아닌데 딱 하나 비싼 게 있어. 의자야. 딱 보면 좋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만큼 좋은 거야. 상담실 오픈 축하한다고 찾아온 손님들이 거의 다가 이 의자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해. 상담실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의자가 왜 필요할까 하는 거겠지. 게다가 내가 평소에는 워낙 비싼 물건에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더 궁금했겠지. 그래 한 사람이 조심조심 묻는 거야. 이 의자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슬쩍 웃으면서 대답해줬지. 이 의자는 내가 앉을 의자가 아니라 당신이 앉을 의자요. 내 마음에 당신이 쉬어갈 빈 의자 하나 마련하는 심정으로 비싼 돈 주고 산 거니까 편하게 앉아요. 그러니까 이 의자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내가 준비한 작은 정성이지. 정성이야. 작지만 값은 비싸. 그냥 작은 정성만은 아니라는 말이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못 돼도 잠시라도 이 편한 의자에 쉬게 해서 보내고 싶어. 내 마음의 정표야, 이 의자가.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래. 그때 내 마음이 꼭 이 의자 같은 거야. 그러니 사람 잘 만난 거지. 내가 상담실 오픈한다고 지금까지 정을 나눈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래. 행주를 세제에 한 번 삶고 그리고 맑은 물에 한 번 더 삶는다. 60년 넘게 살아온 내 인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매일 버리고 매일 치우고 그러니까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라고는 없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고 나는 나를 마감하고 싶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없어져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죽음의 문턱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듯 허세와 체면에서 벗어나 진짜로 나는 나로 살고 싶다. 그리고 저기 빈 의자 하나 앉은 사람 편안하라고 내어놓았다. 누가 와서 앉을 것인가? 누구라도 좋다. 고달프고 힘든 사연을 안고 찾아오는 내담자의 의자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안고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해줄 그 몫도 저 의자가 해내야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잖아. 더러는 만나고 싶어도 연락처를 몰라서 못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면서 잠시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 기운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조금만 마음을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런 마음만 품고 있다면 당당하게 이런 인사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당신 오늘 사람 참 잘 만났다.